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까치까치 설날은 왜 이렇게 음이 안 맞지? 요. 외부자들 방송은 오늘이래요. 어머나 이럴 수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오합지졸. 아니 이렇게 음이 제각각일 키를 줄은. 맞췄어야지 처음에 키. 와. 그지? 그런 거죠. 뭔가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굉장히 비조화 속의 조화. 예. 저희가 이제 이 노래를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일요일 저녁 7시 40분 외부자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뭐 설 연휴 보내고 계실 텐데 오늘 외부자들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더 날카롭고 까칠하게 저희 돌아왔습니다. 외부자들만큼이나 까칠한 내부자 한 분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의도가 낳고 외부자들이 키운 초선 호랑이 강훈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사실은 이 방송 지난번에 하고 너무 힘들어서요. 저녁에 끝나고 술도 한 잔 먹고 막 그래서 그러셨어요? 이게 되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국회 갔더니 국회의원님들이 저 만나서 어흥어흥 이렇게 장난치셔서 대단한 방송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들 보셨군요. 네, 뭐, 우리가 키운 거 맞네요. 그렇죠? 외부자들이 키웠네요. 괜찮네요. 힘차게 어흥 한번 설날이기도 해서 되시겠습니까? 네, 뭐 해야죠. 그럴수록. 네. 예. 원래 신년에는 용 꿈꾸고 이렇게 돼지 꿈꾸고 이러면 좋은데 올해 신년에는 이 방송 보시고 네. 호랑이 꿈꾸고 큰 대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지난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어요. 네. 또 하나 혐의가 더 있었죠. 그 샌다이 총영상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이것은 집행유예 2년 이제 선고가 된 거죠. 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왜곡된 판결에 대한 대응과 판결문을 세밀히 분석해서 향후에 그 판결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모순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작업을 하겠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댓글 조작 개입을 관여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현직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킹크랩 시험부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댓글 조작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온라인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주고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무거운 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킹크랩을 시연하는 그 현장에 김경수 지사가 있었느냐 요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그 자리에 간 것까지는 본인도 인정을 하는데 킹크랩 시연하는 자리에는 있지 않았다. 드루킹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증거는 뭐 CCTV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소위 직접 증거라는 그렇죠. 게 없었다는 거죠.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그 현장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관여했다. 공범이다.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특검 수사 제대로 안 됐다. 우리가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조롱했어요. 얼마나 특검을. 조롱을 했었습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뭐 드루킹이 막 조작을 한다라든지 막 나와가지고 막 진술 뒤엎고 뭐 이상한 발언도 하고라고 해서 야 이거는 뭐 우리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유죄가 나온 것도 놀랍지만 그것도 법정에서 구속을 시켰잖아요. 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었나? 예를 들어서 컴퓨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 업무 방해인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형을 이렇게 유죄받기도 힘든 데다가 현직 도지사를 법정에서 직접 구속을 했다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김경수 지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이 증언 번복이 많았어요. 사실은. 자, 산채에 갔는데 못 봤다.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곳은 그 사람들은 많은 지지자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지시받고 보고하고 저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 했는데 봤다는 그 둘리 우모 씨의 그 증언이 있었고, 근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시연이 되고 있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또 URL 보낸 거잖아요. 그죠? 이런 11개인가 뭐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좀 홍보해달라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고, 판사 입장에서 자유심증을 갖고, 이거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이 사태 자체가 사실은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면에서 본다면 유죄로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죠. 이게 좀 의외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잖아요. 첫 번째, 그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가 과연 뭐 이렇게 구속까지 실형이 나올 만한 전례가 있었느냐. 또 두 번째, 홍준표 지사는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불구속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의혹 제기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업무방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로 그 전 판례들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실형 선고 사례가 거의 없다던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방해를 했는데 그 업무가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선거에서의 그 여론 형성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마찬가지로 홍준표 지사하고도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홍준표 지사가 고송환조 회장한테 1억 받은 거는 개인적인 비위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 기강을 논란시키는, 우리 국가의 중대사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 유죄가 인정되는 한. 근데 뭐 이게 예. 이런 문제거든요. 이제 드루킹이 이 일을 한 동기로서 자기가 왜 이걸 하게 됐냐라고 하면 그날 당시에 새누리당이잖아요. 새누리당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지금 네티즌들이 손으로 하든 기계를 돌리든 간에 이건 일상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쪽에 이제 걸린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그 일을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형량이라든지 이거랑 비교해 볼 때도 김경수 씨가 무슨 주동도 아니잖아요. 이런데 갑자기 주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은. 그러니까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는 예컨대 그 자금을 주고 뭐 조직을 꾸려가지고 이걸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기보다도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지지자들 중에 하나씩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형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황당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뭐 어쨌든 이 주제 관련해서 우리 네, 저는 장우식 의원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또 나오셨을 때 김 지사와 또 친분을 이야기하시는 바가 있어서 네.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두 분의 반응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그 법정 구속을 보면서 왜 다 놀랬을까요? 다 놀랬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상을 못했던 네, 근데 다 상상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속사항 크게 두 가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도주의 우려. 뭐죠? 이번에 증거는 다 드루킹의 입이 증거였던 거고요. 도주 우려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양형 기준 안에서 하자라고 한 게 사회적 합의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양형 기준이 1년 6개월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양형을 때린다는 거죠. 보통의 정서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놀라웠네요. 아유, 참, 이거 서로 놀라네. 서로 놀라고 서로 놀라. 제가 이제 그 구속 사유가 보통 도지사 정도의 사회적 지위면 이제 도주 우려를 인정하지는 않죠.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증거인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사유 중에 법에 없는 요건을 하나 더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중형 선고 가능성이에요. 범죄 중대성. 이 부분을 고려를 합니다. 법이 없지만. 지금 2년 실형 선고에 징역 10개월이 같이 선고가 됐어요. 집행유예가 됐지만. 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형이죠. 그리고 양형 기준이 1년 6월인데 그걸 넘었다. 양형 기준은 그냥 기준이에요. 기준.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고기일 연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많이 제기하던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제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양승태의 저희가 대법원장이 지금 구속, 이게 원래는 날짜도 이렇습니다. 원래 최종심이 25일 날 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3일 날 양승태 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그 시점에 한 차례 연기를 하죠. 연기를 합니다. 선고기일을. 1월 30일 선고기일을 연기를 합니다. 구속 결정이 난 직후에 이틀 남겨놓고, 이것도 보통의 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례적인 결정이라고도 보통은 저희가 변호사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례적인 결정들이 있고, 또 그분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또 비서 출신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글쎄요, 뭐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까운지는. 근데 성창호 부장이 누구냐라는 것을 한번 보면, 아니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2개 혐의에 대해서 하나는 6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서 징역 6년, 공천에 불법 개입한 것에 대해서 징역 2년. 8년. 이것을 1심에서 선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각이 많이 되던 최순실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죠. 김기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와서 민주당의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아니, 있다. 그 보세요. 논평을 보세요. 적폐 세력의 저항이다. 조직적인 저항이다. 큰 전제는 법원 판결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저항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네. 다만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가의 굉장히 한 축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깊은 관계도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석연치 않은 판결의 근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인데요. 예. 청와대에서 한 반응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판결을 보겠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판결 자체 뭐가 굉장히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한번 우리가 짚고 따져봐야 된다는 그 거죠. 판결에 석연치 않았다라는 이제 그 지점은 그 말씀 중에 예.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건 중대범죄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 헌정사상 여당에서 뭐 적폐 세력의 무슨 뭐 음모라는 식의 이런 법원 판결에 논평을 낸 일이 없어요. 없죠. 아직도 무슨 운동권 야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첫째 들었고, 둘째는 뭐냐면 대응하는 방식이 똑같아. 신재민 폭로 때나 손혜원 지금 사건 때나 그 당사자는 선한 사람이야.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물타기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양반은 또 그런 거를 또 추측을 연결시켜서 화가 나서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거는 진짜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사는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촛불 정신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내려놓고 법치와 정의가 정말 바로 서는 그런 사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독선 독주하라는 거 만든 거 아니거든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근데 이제 바로 한국당에서 정말 이제 결이 다른 정말 반응이 나오죠. 한국당에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파괴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자유한국당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그 댓글 몇 개 때문에 당선됐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역정을 한번 냈었죠. 그런데 이제 드루킹 사건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후보 그 선거 때 국정원 댓글은 박근혜 대통령은 뭐 상당히 그 여론조사 때 굉장히 그 1등을 계속 달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를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고함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좀 달랐다. 왜냐하면 여론조사하면 1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쭉이 아니었거든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쭉 1등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몇 번 헛발질 해갖고 낙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온 사람이 안철수 네. 후보였거든요. 공교롭게도 드루킹의 그 댓글 조작이 집중됐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드루킹의 그런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당선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드루킹 또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은 필연적으로 같이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지지율의 차이는 뭐 현격했죠. 아무래도 촛불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했던 선거인데 그거를 뭐 그건 다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A 후보 노보고 B 후보 노보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가장 안정성 있는 후보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득표 차이는 굉장히 꾸준하게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이동관 수석께서 왜 너희들 항상 그런 패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야당의 패턴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뭐만 생기면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나서 대선은 야당이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대선은 문제였어. 이렇게 여당이니까 저도 여당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똑같은 소리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패턴이라는 게 제가 당신들도 그랬잖아. 그 얘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패턴이라는 걸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걸로 또 대선 때 문제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유치할 텐데 이렇게 또 그 말씀 하시더라고.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의원총회 열은 거 아니에요? 한국당이 더군다나.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너무 뻔해서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신선함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려면 일단 1심, 2심, 3심 다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1심 있어가지고 발표했는데 2심에서 뒤집어졌어. 그럼 다시 논평 취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패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대통령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 야당의 단골 메뉴 인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센 사람을 공격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큰 사안이잖아요. 근데 계속 대세였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제 기억에도 분명히 아니에요. 뭐냐. 반기문 대세론이 막 꺾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퇴조짠 그 댓글을 올리는 거나 그다음에 안철수 쪽으로 여론이 쏠리면서 한때 40%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뭐 아바타 논란이니 그 안철수 공격하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댓글 보낸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대선 과정에서는 사실 뭐 다자구도가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사전 단계에서부터 대선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공모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중대한 사태죠. 댓글 단 사람이 전부 다 드루킹의 댓글은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퇴주자는 누가 기계를 돌리지 않아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행태의 댓글들이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드러났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댓글 전체를 건강한 참여를 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냥 댓글 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게 국가기관을 억지로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건 심각한 문제고 이 범죄 행위를 보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다만 더 많은 건전한 참여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환기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선거에서 졌으니 댓글 기계 돌려서 니네가 이겼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이 선거의 전반은 아니었다는 말씀은 규정해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반응이에요.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판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비난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그것도 법관에 대한 인신 공격을 아니 거의 하면서. 인격 살인이에요. 이 그렇죠. 정도면. 첫 번째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민주당의 반응이 상당히 괴리가 있다.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그래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봐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오바해서 앞장서 나가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선례고요.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쁜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야 저렇게 하네, 저 판사를 저렇게 공격해야 되네. 앞으로 내가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판사 집 앞에 가서 뭐 하고 판사 테러하고 여당의 그런 반응이라는 게 그렇게 파장이 큰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그만큼 자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믿지 못할 지경의 그런 반응이에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저도 돼요. 그거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국민들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고 네. 거기서 평가를 할 거거든요. 국민들의 그 시선을 좀 의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은 세 분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민주당 혹시 내부에서 네. 진짜 그 보복 복수 프레임으로 대처를 1차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되고 특히 국회의원과 같은 국민의 대표는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계속 전제하고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의 문제점과 그렇죠. 우려사항을 이게 맞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정확하게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당 의원의 입장이죠,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보수 언론은 대부분 사법부를 공격하네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죠. 사법부 공격하는 건 옳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누가 사법부를 공격합니까?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구심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우리가 사법부를 공격한다라고 본다는 건 저는 오해이고요. 다만 우리 당이 너무 허탈하고 격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이 격양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법부의 본질, 이 삼권분립 하에서의 입법부의 사법부의 관계 속에서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 왜 너희들이 왜 격양됐구나, 어떤 부분에 너희들이 잘 이해 못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너무 뭐 민주당이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 사법부랑 싸우는 거냐, 사법부와의 대결이냐, 이것은 저희는 지금 아니다. 그런 기조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좀 그 감정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상황은 그렇게 그걸 보거든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 당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가, 처리해내는가 이걸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네. 강 의원님이 좀 오늘 뭐 진 교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전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법률가들을 대거 현직 의원들을 포함시켜서 지금 김경수 1심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알려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대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죠. 판결 내용 자체, 논리적인 논박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양상이 그게 아니라 지금 성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나가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도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여기에 개입한 핵심 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경수 재판하고 그거를 같이 엮어버리면 말이죠.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법관 탄핵에 대한 순수성, 진정성, 이게 완전히 오염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설사 그 명단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 이분은 빼야 되고 명단에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제척사 실제로도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이해충돌. 실제로도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것까지도 누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위원회 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라서 그걸 같이 들어가서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기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단언컨대 저희가 이런 입장에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격양돼 있고 이 부분에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나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당 전체가 무슨 사법부랑 싸우는 그런 모양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제 담당해서 이 문제를 주도 면밀하게 좀 끌고 나가보자. 당에서는 이렇게 분위기를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경수 답변을 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지사는 이제 이런 반응을 냈죠.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요? 재판은 3심이고요. 1심에서 결과가 꼭 그 확정 판결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2심에서 이것이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두 가지 면을 봤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자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자신이냐라는 것은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경찰에서 아주 지지부진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다 됐죠.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혹여나 이 부분은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법정 구속을 한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외다라고 봤는데 그것은 성 재판장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 조금 여지를 두는 것이 바로 불구속 선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확증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심 때 굉장히 많이 다투겠지만 쉽게 뒤집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뭐 2심에서 사법정의가 세워지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실규명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남은 거는 저희도 더 분발해서 국민들에게 상황이 아닌 것들도 맞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내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2심에서 최대한 사법정의가 바로 쓰도록 노력하는 길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 명절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실 텐데 구치소에서 설날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이죠.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지만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건강은 뭐 좋으실 리가 있겠어요.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면 장애 때문에 원래 무호흡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양압기라 그래가지고 그 기계 장치를 이제 좀 간단한 거 하고 이제 주무시고 건강도 건강이지만 그 보석 신청을 하게 된 그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구속 만료 시한이 4월 8일. 네. 근데 최근에 그 재판장이 바뀌었어요. 군사 정권 시절에도 이런 중요한 재판장을 바꾸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아요. 재판 기록만 해도 10만 쪽이라고 얘기하는 10만 쪽이면 어느 정도냐면 용달차로 한 2대 가까이 되는 분량입니다. 그거를 언제 그분이 다시 다 읽고 재판에 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4월 8일까지 재판을 못하는 바라면 굳이 이 노령의 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구속 상태로 할 필요가 있느냐. 건강도 나쁘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몰아치기식으로 막 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원래 6개월이라는 시한은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원래 정한 거거든요. 6개월 안에 끝내라.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찰의 강압수사와 몰아치기 수사에 나쁘게 하면 수단으로 전락했어요. 근데 또 국정농단 재판이 또 한 번 이렇게 해를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두 번째 설날을 이제 맞게 되는 거거든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예, 유영하 변호사 정도 재판을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한 13개월 정도째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서 다시 소환이 됐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상고법원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과 거래를 했다. 이게 이제 그 핵심이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그 부분의 실체를 좀 밝히기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하려고 검찰이 시도했지만 소환에 불응하는 바람에 성사는 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정농단 재판이 좀 장기화되고 이게 늘어지기도 늘어집니다만 이 과정에서 줄줄이 좀 구속 만료로 석방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한번 환기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2018년 5월 달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만기 출소. 만기 출소했죠. 예, 이건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만 그다음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또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그다음에 장시호,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대부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거든요. 또 재벌 관련된 분들도 또 이 사이에 또 나오시기도 재벌 총수들도 집행유예를 받아서 나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핵심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최순실, 안종범, 김기춘 이렇게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도 꾸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유영하 변호사와 더불어서 장외 변호사를 자처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외부자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진중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재판을 좀 거부하고 계시는데요. 재판 어떻게 진행하면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그 싸움, 법정 싸움을 하겠다 하는 어떤 요구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형사재판 때 너무나 많이 그 재판부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주사의 재판으로 몰아치지 말고 제대로 신문하고 싸울 수 있게 제발 좀 시간을 달라. 그 수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반박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재판을 계속 거부를 하시는 전략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재판 전략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보이콧 전략을 누가 조언을 했는지. 누가 특별히 조언을 했다기보다 대통령 당신께서 어차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였고요.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재판 보이콧할 때 뭐 형량이 얼마가 되든 그런 건 이미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도 변호사 되기 이전까지는 뭐 조사 재판 이런 거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어보니까 이렇게 부당하고 불의한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사실 조용히 그냥 혼자 이 폭력 투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 보면 그 만델라가 30년 가까이 조용하게 견딘 거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너무 막가시네.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뭐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는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길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최 변호사님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 보이콧 반대하지는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저 재판 과정에서 한결같이 무표정하고 또 무반응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큰 동요가 없어 보이는데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 전에 무슨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이럴 때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이런 순간은 없었나요? 이제 탄핵 되시고 검찰 첫 조사 받을 때 아마 그때가 유일하게 좀 감정적으로 흔들리셨던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때 이제 검사가 삼성 뇌물 관련해서 이제 물으니까 제가 뭐 그런 더러운 돈 받겠다고 뭐 사람을 이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렇게 좀 약간 울컥하셨거든요. 억울함도 있었을 거고 분노도 있었을 거고 회한도 있었을 거고 약간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조사도 잠깐 중단이 됐죠. 책에서도 억울하다는 기조로 말씀하셨고 또 아까 말씀 중에서도 울컥하고 뭐 이랬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당시에 한국당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도 있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4명이 찬성하고 또 국민도 한 80%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옆에서 보시니까 그러시던가요? 뭐 재판이 인정이 안 된다보단 실제로 일원도 받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억울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다시 봐도 좀 이상합니다. 이게 사실 경제공동체도 아니거든요. 일원도 받은 게 없으니까 사실 간접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최서원은 사실 그 위원장을 썼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유라한테 전재산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옷 심부름 비용도 이제 최서원한테 일일이 지급을 했고, 뭐 최서원한테 사실 특별하게 뭘 해준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정유라 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유라가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삼성으로부터 그 말 타고 있는 말 사달라고 하자 최서원이 그냥 네 것처럼 타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을 안 사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뇌물을 받으려면 굳이 뭐 드러나는 재단을 통해서 받았을까? 재단을 만들고 그걸 최서원이 뭐 지배를 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실제 보면 최서원은 그 재단 통해서 용역 7억짜리 수주하려다가 사기 미수로 이렇게 기소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재단도 통제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통령 모르게 밑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호가호위하면서 기업들한테 압박을 한 게 아닌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예. 검찰의 그 국정농단 관련된 기소 내용은 이제 다 잘못됐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멍하니 이용만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멍하니 이용을 당했다기보다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심을 해서 은밀하게 그런 행위를 했죠.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롯데, SK, 삼성, 동계스포츠 영대센터 이런 일들이 거의 제대로 진행된 게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서원이 대통령 몰래 이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죠. 잘 안 되고 중간에 실무자들이 의심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최서원이 그렇게 챙긴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고 관여한 바도 없는 과정인데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대통령을 엮은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 국정농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그 무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최순실이 예컨대 최순실한테 국가의 문서가 막 간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문서가 간 건 일부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정호성 비서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한두 건 뭐 문구 수정을 위해서 보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임의로 그냥 보낸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그게 사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이번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민간 대필 작가를 아예 그냥 청와대에 들여가지고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연설문을. 사실 그게 더 국정농단 아닌가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 과거에 그 변호인단 전원이 해임될 때 그때 내분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유영하 변호사하고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셨어요. 예. 왜 그런 결심을 하셨나요? 탄핵 끝나고 뭐 형사재판 참여할 때는 사실 별 고민이 없었어요. 형사재판에 뭐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끝까지 가기로 한 건데 어찌 보면 그 전에 탄핵 들어갈 때 그때가 훨씬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뒤에서 돕고 있는데 대리인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처음에 한 2번 정도 막 요청을 받았는데 거절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좀 두려운 마음도 컸고 그런데 한 3번째 정도 이제 제안을 받고 보니까 제가 너무 비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들어갔고 뭐 탄핵 심판했고요. 그 첫 번째 만남에서 대리인단 한 명 한 명 이제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시면서 뭐 인사말을 건네시는데 저보고는 로펌도 나오시고 법제회사도 그만두고 뒀다는데 어떡해요? 막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묘한 감동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뭐 형사재판하면서 더 느꼈는데 뭐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상당히 좀 한결 갖고 따뜻한 분이세요. 법정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 항상 그 변호인단들한테 이제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시거든요. 네. 자, 오늘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약 70여일 뒤죠. 4월 16일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만료되지만 이후엔 뭐 석방이 아닌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혹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 뭐 있을까요? 사면이 되려면요 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형이. 그런데 지금 뭐 때이르게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도 저도 궁금하던데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큰 혐의 3개 중에 공천에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이것만 확정이 돼 있고 나머지 2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사면의 전제 조건 자체가 지금 마련되지 해당되지 않은 않는다. 겁니다.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때 뭐 사면 논의가 나오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너무 때이른 얘기 같은데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구도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본다면 더 중요한 거는 김경수 지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증거인멸, 도주 또 혐의가 법정용어로 충분히 소명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구속 상태 재판하는 것이 맞다. 한 분은 그 독신의 여성 대통령, 또 한 분은 80이 다 된 그 노령의 대통령을 굳이 그 구속 상태에서 계속 무리하게 재판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측면에서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 조금 이럴 때는 조금 지혜를 발휘하시면 어떨까. 근데 그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판단을 내는 건 법원인데 여당에서 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더 이 빠른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 물론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지만 지금 큰일 작은일 전부 그 여당이 이렇게 한마디씩 코멘트를 하시니까 왜 그런 코멘트는 안 나올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 심지어 사면 얘기도 나오는데 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맞다고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동관 수석께서 그 김경수 지사가 구속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같은 이야기 맥락은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도 좀 그래서 성과가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역시 국회의원하고는 오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쪽으로 자꾸 뭐라.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었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사면 논의는 아마 잘 불이 안 붙을 거예요. 다른 이제 피고인들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두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 다 나중에 논의가 있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아니 생각해 주신 건 굉장히 고마운데 그건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해요. 사면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아니, 저희도 그러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 얘기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이 사면에 대해서 기대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그것이 사면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 논리적으로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네요. 그 두 분께서 그 감옥에서 생을 마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재판 거부하고 이런 것들도 바로 뭐냐면은 어차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나는 모르고 나가는 거야. 이게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풀려나는 거지 법적 투쟁에서 풀려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걸 대비해서 차라리 명분을 세워두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재판을 거부하는 거죠. 네. 그러나 뭐 법리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리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나오게 도와주세요. 아니, 정권으로서도 부담이 있죠. 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서울 집값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추석 때는 너무 올라서 문제라던 집값이 이제는 너무 떨어져서 문제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인지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식 자문위원 박종복 원장님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집값이 떨어져도 집값이 올라도 항상 부동산계의 키다리 아저씨 같은 박종복입니다. 오늘 좋은 정보 많이 풀고 가겠습니다. 오늘 멘트들 다 예술이야. 그냥. 멘트를 준비해 오셨어요? 무슨 아니. 알겠장합니까? 그냥 항상 멋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자문위원이 되시니까 이제 이게 술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저는 사는 게 이제 외부자들의 시청률과 국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게 저희 낙입니다. 아니, 오늘 정말 기대 많이 할게요. 예. 아니 근데 집값이 그냥 조울증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완전 조증 상태였다. 지금 좀 울증 상태잖아요. 뭐가 문제 있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본인 집값이 오르길 따로 뭐 행동하는 게 없거든요. 과연 뭐 종교적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빈다든가 뭐 절에 등을 단다든가 뭐 11조를 많이 해서 내 집값을 오르게끔 해달라는 거 아닌데요. 그 심리적인 기대감은 있잖아요. 심리적인 기대감도 있지만은 저는 일단은 공약, 정치적으로 규제, 그다음에 개발 이런 거 하나의 시장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0년, 20년, 5년 계속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투기 세력 때문에 그런데 일부 투기 세력들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현실적인 집값이 얼마고 어떤 거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잘 파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도 뭐 말씀하셨는데 집이 없으시다. 일단 자랑은 아니죠. 예, 자랑은 아닌데. 무능한 아니 뭐 지금 뭐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샀는지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안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뭔가 있으세요? 그렇게 기대는 안 돼요. 세시네 이거 세세요 아주. 뭐 어쨌든 뭐 그 제가 지지난해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10월달에 36억 가던 아파트가 작년 가을에 제가 43까지 1년 만에 8억이 올라가지고 아주 다 놀라셨었잖아요. 과연 그 집값이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 얼마 됐습니까? 지금은 한 거의 10월 달에 36억 가던 아파트가 작년 가을에 제가 43까지 1년 만에 8억이 올라가지고 아주 다 놀라셨었잖아요. 과연 그 집값이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 얼마 됐습니까? 지금은 한 거의 지지난해 36억 정도로 다시 원점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니 뭐 나오신 지 6개월 전이잖아요, 불과. 그때 없으실 때 저는 출연을 더 했었죠. 제가 선배예요. 횟수는 선배님이지만. 와, 아니, 제가 보니까 지금 장 변호사님, 장준보님, 아니 뭐 지금 뭐 이 자리를 노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고정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오는 게 치고 빠지는 게 아주 장난 아니시네요. 호철이시거든. 네. 선배님을 대할 때는 부동산 투자도 적절하게 치고 빠지는 게 돈 버는 길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자칫 잘못 이 아시잖아. 방송이 이제 투기 방송이 됩니다. 그런 걸 공정한 깨우고 방송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막 진행까지 하시려고 해서 제가 빨리 넘어가야겠어요. 자, 지난 가을에 출연하셨을 때 우리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 중에 하나가 공시가 인상 문제였잖아요. 이거 도대체 얼마나 오를까? 오르면 뭐 보유세 폭탄 떨어지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걱정까지 같이 나왔었는데 마침내 얼마 전에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를 발표를 했죠. 원래 이제 공시가라는 게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집값을 대충 매겨놓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거래가랑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금을 제대로 못 매긴 거죠. 그래서 그걸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역대 계속 오르긴 올라왔죠. 근데 올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9.13%. 그리고 서울이 17.75%고요. 특히 이제 아주 핫플레이스였죠. 용산, 강남, 마포구는 3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낮았던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건 맞는데 뭐 세금 폭탄이다 하는 반발 같은 것이 나오냐면은 징벌적 과세는 어떤 경우에도 조세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장 피해 입는 사람들이 바로 실수요자. 자기는 그냥 집 한 채 갖고 오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금이 늘어난 사람. 특히 나이 들어서 연금 생활자.
그런 분들이 잘못하면 그 세금 부담 때문에 흔히 우리 얘기하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 이제 보유세율이 조금 많이 인상이 됐지만 이거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가 너무 낮았어요. 네. 특히 이제 같은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같은 시가인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차이가 컸거든요. 아파트는 뭐 시세 한 7, 80%까지 근접해 있었는데 단독주택은 뭐 50%도 안 되는 이런 곳이 많았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감정평가를 할 때 이제 그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많이 반영을 하는데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때그때 반영이 되지만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적인 이득을 보고 온 거죠.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형평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단기간의 급등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미국은 그 매입 가격, 내가 샀는데 집값이 오른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입 가격이 기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년에 2%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세금을.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가도 2%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다는 거 첫째. 둘째, 그 저희처럼 무슨 거래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없어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적은 거예요, 집을 사고 팔아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그게 기준이 52,000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득이 52,000불이 안 되는 사람은 5%만 내, 양도 차익에.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또 쓰인다고 하는 신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좀 더 내도 우리 지역 발전을 해서 낸다는 신뢰가 있는데 우리는 세금 걷어다가 일자리만 든다고 54조씩 뿌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4대강 되잖아요, 4대강. 그러니까 4대강은 그래도 오늘은 장 변호사님이 하시네. 원래 4대강은 그래도 인프라라도 남았는데 54조는 지금 2년 동안 일자리 9만 개 만들고 허공에 헬리콥터 버릇이 돈을 뿌린 거잖아요. 그 남은 인프라 지금 처리 못해서 거기 또 그래서 비용 들어가잖아요. 어쨌건 왜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합리적인 과세 제도 아래 내가 내는 돈이 결국은 또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나 나 개인에게 돌아온다. 그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게다가 세금을 내잖아요. 보유세를.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그걸 나중에 또 리펀드해줘. 많은 경우는 60%까지. 근데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앉아있는데 세금이 30% 확 늘어. 그러면 당연히 조세정이 생기는 게 맞죠. 그러니까 차제에 한번 좀 국토교통위원이라서 네. 그래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정리는 좀 하고 네. 국가가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동관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 3%씩 밖에 올릴 수 없죠. 그렇죠. 세금에 대해서. 근데 또 월세도 못 올립니다. 전월세 상환제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근데 전월세 상환제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보면 집값 오르는 만큼 세금 내야 되는 거죠. 먼저 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표 기준, 여기 분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만 과표 기준, 공시지가, 시세 이게 다 다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과표 3억부터 그 세금을 내. 그럼 내 집값이 3억은 넘는데 세금을 내나? 아니거든요. 보통 과표 3억이면 아마 공시지가로 한 12억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세로는 15억, 18억 정도 합니다. 이것도 부부가 둘이 같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30억 이상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좀 내주십사 하는 게 취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를 다시 올리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가 건보를 하든지 많은 세금 총 60가지 행정의 기준이 됩니다. 집값은 잡혔지만 형평의 문제에서 이걸 다시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아까 이제 정규 평균 9점 몇 프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과세는 공시지가는 53% 정도 됩니다. 그런데다가 아파트는 68%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주택은 51% 정도 됩니다. 20% 거의 가까이 대비 한 20%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많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방이 더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좀 덜 돼 있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51%밖에 현실화율이 안 돼 있는 것을 이번에 좀 맞춰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1.7% 이상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다. 이런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그러면 엄청 올랐느냐. 51%하던 거 53% 간 겁니다. 단독주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난 집 사서 한 군데 산 데밖에 없는데 왜 내가 갑자기 세금을 이만큼 더 내야 되니? 이제 이런 질문도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보유세 이런 종합부동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핵심은 실거주자는 보호한다는 겁니다. 투기 세력은 차단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가령 1가구 1주택에 65세 정도 되시는 분, 소위 이제 강남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신 제 주변의 어르신들이 난 은퇴해갖고 이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매기냐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15년 이상 장기 보유했으면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합니다. 실수요자들은 보호하는 거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있다. 자, 우리 같은 길에 같은 땅의 면적이 있어요. 똑같아야 될까요? 다르야 될까요? 공시가가. 같아야겠죠? 같아야겠죠. 예. 근데 여기는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단독주택이에요. 여기는 5층짜리 건물 수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가격을 평가할 때 차도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잖아요. 공시가 똑같아요. 저는 공시가 자체는 정말 연구를 더 해야 돼요. 너무 주먹구이식이에요. 특히 단독주택 있는 땅이든 땅을 평가할 때는 다르거든요. 도로의 전면폭이 어떻게 되느냐, 모퉁이를 끼고 있느냐, 땅 모양이 안 이쁘냐, 수익이 나오느냐 이런 반영 없이 우리끼리도 저 물건 이 가격에 3분의 2가 비싸야 되거든요.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시가는 반대예요. 우리가 야 이거 누가 한 거냐 차라리 이거 동네 공인중개사 한 20년 하신 할아버지가 뽑아도 어떤 게 비쌀까요? 공시가 어떤 걸 높일까요더라도 낫겠다. 너무 우리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 공시가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볼 때 30% 정도 시세. 그러면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공시가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해요. 예. 어떻게 하는지. 예. 이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원장님의 지적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시세를 반영하는 것보다도 그냥 해왔던 대로 몇 프로 올립니다.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오르는 데는 계속 안 오르고 오른 데만 계속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처음으로 시세를 한번 좀 돌아봐라.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 새로 지은 집도 있고 더 수익이 나는 집들도 좀 반영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됐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국토부와 감정원이 이제 사실은 불투명한 행동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이제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국감을 하면 계속 지적도 하고 문제제기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만 그런 공시지가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토부가 가격 균형 회의라는 걸 합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을 짓는데요. 지금까지 방식은 관행적으로 몇 프로씩 올려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지적은 충분히 있고 이후에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할아버지가 뽑는 게 더 정확하다는 그 지적이 좀 맞다고 봅니다. 시세 반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셔다가 적극적으로 해보는 예, 시세 그분들이 반영을 더 잘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번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표준 공시 가격을 작년에 얘기하고 이제 고시를 했죠. 이제 이의 신청을 받으려고 제가 언론에 나왔던 4개가 있어요. 워낙 공시가 높게 측정했다가 이의 신청이 더 낮아진 한 분이 제가 고객이거든요. 자, 이분이 2018년도에 공시가 10억 6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예정을 40억 6천으로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1.5배네요. 그런데 이 신청에서 30억 3천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15억 6천짜리를 40억 6천으로 했다가 30억 3천으로 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지금 15억 6천인데 시세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 보더라도 한 70억 정도를 봐요. 부동산 시장에. 시세가 70억이면 우리가 아무래도 40억 정도는 돼야 되겠지 하는데 너무 그 펀치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그냥 좀 이런 걸 보고도 제가 이건 한 얘기죠. 당연히 저항이 있죠. 자기 돈 달라는데 그걸 뭐 순순히 줄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저항을 딱 맞닥뜨리면 저렇게 깨갱하고 물러서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정부한테는 굉장히 신뢰의 문제거든요. 야, 정부한테는 한번 그럼 저항하면 이렇게 깎이는구나. 네. 라는 인식이 퍼지면 정부는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공시지가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수도 면밀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좀 비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10만 원 내던 걸 갖다가 갑자기 50만 원 내라고 해. 이건 이제 부당한 거야. 정의롭지 못한 거야. 근데 정의의 문제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서 정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연남동 그 단독주택에 15억짜리가 있거든요. 그게 공시가가 3억 8천에 불과해요. 그래서 재산세도 80만 원 냈거든요. 그런데 저기 울산에 가니까 5억짜리,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의 공시가는 4억 2천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당한 거잖아요. 여기서 정의를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15억짜리 갖고 있다가 세금을 여태까지 내야 될 세금을 안 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 너 이거 원래 500 내야 되는데 지금 10만 원밖에 안 냈지. 그러니까 100 내라고 했을 때 이거 세금 폭탄이야. 정의롭지 못해 라고 말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진짜 관심은 뭐 어떤 언론에서는 본게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던데 4월에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일 것 같거든요.
국토부에서는 단독주택보다 변동률이 낮을 것이다. 서민에게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국토부 이제 내부자시니까 우리 강 의원님 어느 정도나 이거 행정부직원은 아닌데. 오를까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조세정이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아파트는 많이 반영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우리가 이렇다고 이제 시청자들이 보실 때는 야, 왜 근데 그 100% 기준에 70%밖에 안 해? 한 8, 90%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에 또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 잡는 것은 사실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오르긴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원장님한테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예, 시장 아저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9.13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공시지가는 한 번 올리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IMF 때 일시적으로 한 2년 정도는 공시지가가 떨어졌고 그 이후에는 동결된 적이 있어도 공시지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값이 이 오르면 공시가를 올리는데 그러면 집값이 하락할 때는 공시가격을 낮춰주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죠? 낮출 준비가 돼 있나요, 어떻게? 네, 낮출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상황은 일단 현실화시키되 100%가 아니라 70% 정도 수준의 현실화까지는 가고요. 그리고 그 공간의 갭 안에서 일어나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 줄 수 있는 걸 1년에 한 번씩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약간 문제예요. 1년에 한 번 어느 시점에 할 때네. 아파트가 올랐을 때 반영할 거예요? 떨어졌을 때 반영할 거예요? 보호사를 1년 내낼 거예요? 기죠? 그 기간이라는 게 정해놓고 거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우리 시장에서도 억울하다. 본인들도 만약에 뭐 5억짜리 집이 있더라도 내가 팔아야만 이 캐시가 들어오는 거지. 이건 잘 5억이라는 느낌을 안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어쨌든 저는 이 공시가가 시대 대비해서 급락폭만 조절된다고 그러면 저는 현장에서도 좋고 아마 일반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정도 저는 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아니, 아까 질문이 올해 아파트 공시지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느냐. 저는 오른다고 봅니다. 시장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는 왜 아저씨에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저씨였나요? 자리를 위협하니까 바로 반격을 하시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 공시가는 우리 시장 분위기나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아파트가 서울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제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김현미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이미 정부 정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존은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이 지점을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파트 공시가 오르면 또 세금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그 손해 보전받으려고 세입자들한테 월세 올려받는 방식으로 전가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뭐 잠깐 이야기했던 전월세 상한제가 사실은 이번 국회 초반에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예. 사실 참 제가 그 한국당 안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렇지만 그거 그렇게 허락을 안 해주십니다. 세금도 많이 올리지 않아야 되지만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도 보호하는 것들을 국가가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었던 뉴욕에서의 사례를 드리면 정말 나이 드신 할머니 90대신 분이 뉴욕 맨하탄에 사세요. 그래서 월세를 렌트는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옛날에 400불에 시작해서 지금 800불에 렌트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오른 금액이 전체라는 거예요. 40만 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집값도 거기에 맞춰서 수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도 이런 부분은 서민 보호에 대해서는 국가나 여야 할 것이 함께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대도 있고 또 우려의 시선도 같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렇게 치솟았던 집값이 좀 한풀 꺾인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정부가 내놓았던 11번의 대책이 일단 이번에는 통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일단 제대로 통했고요. 기대 이상의 짧은 기간에 큰 효과를 저는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한 8, 9월 달만 하더라도 강남의 모 아파트는 한 17억 5천 정도까지 갔었어요. 이번에 그분이 팔았는데 13억 3천. 4억 정도가 한 달에 1억씩이 떨어졌던 거죠. 네. 과연 이 가격이 떨어진 건 떨어졌다고 봐야 될 거냐? 저는 거품이 빠졌다. 걷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분은 이 집을 9억에 샀어요. 9억에 사서 13억 3천이면은 예. 4억 3천 올라서 팔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이분이 과연 이렇게 된 걸까요? 17억 5천에서 손해봤다고 생각. 4억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자료를 보면은 2012년도에 한 9억 정도 가던 아파트가
2016년도에 9억 8천에서 10억 정도의 거래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아파트가 갑자기 2018년도에 18억이 된 거예요. 10억짜리가. 그러다 지금 이 18억짜리 어떻게 됐을까요? 그 10억 5천 정도로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그러네요. 정상화라고 표현해야 맞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저희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저 대출만 잡으면 돼. 집 사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8, 9분 대출을 발생을 시켜요. 그런데 몇 프로를 발생시키나 했어요. 근데 왜 대출을 안 건드릴까? 왜 대출을 안 건드릴까? 금리는 왜 안 눌릴까? 금리 올리고요. 대출 규제 들어가고 입주 물량 2019년도, 2020년도는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 시점이 딱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걸 과연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안 들어갔다. 9.13 대책에 강력한 펀치를 안 보냈으면은 피해 보신 분들이 더 속출했을 거고, 그럼 가격만 호가죠. 아니 근데 호가지 거래는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박 원장님 예를 들어보면 2017년, 18년에 있었던 부동산 폭등 이전으로 돌아갔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세가. 평균적으로를 이제 뭐 지역마다 약간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예요, 지금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오름세가 꺾였다는 것에는 뭐 그건 저도 동의를 할 수 있겠는데 내림폭이 그 폭등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 돌아가고 있죠. 지금 현재 거래가예요. 거래가가 그냥 13억 3천에 내놓은 거하고 거래되는 거는 시세가 다르거든요. 내 차가 5천만 원도 안 가는데 동네에다 1억에 내놓으면 1억짜리 차가 아니죠. 5천만 내놔서 4,900에 팔는 게 시세가 되듯이. 그 대출 규제 약발이 진짜 제대로 먹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도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쓸 때 가장 마지막에 손댄 것들이 다 대출 규제였어요.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LTV, DTI. 근데 말하자면 이제 제가 일할 때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문제는 또 뭐였냐면 갑자기 집값이 폭락을 하니까 말하자면 대출을 옥죄고 있었던 게 큰 장애가 돼가지고 그때 막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 푸어, 그죠? 집은 한 채 갖고 있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팔리진 않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세금은 올라갔는데 세금 내려주진 않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안정이 됐으면 이제는 그 안정된 상황을 잘 관리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여기다가 더 무리해가지고 잘못 찬물을 더 갖다 부으면 그때는 바보 샤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찬물 틀었다 뜨거운 물 틀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은 절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어쨌든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 장 변호사님이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 게 이제 평상시 무주택자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럼 언제 다시 노려서 집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잘 읽었죠? 네. 역시 동변상련이군요. 근데 이제 저도 무주택자인데. 저도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겪고 하다가 고민도 많았죠, 진짜. 주인이 막 5천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있어서 이거를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네. 특정 지역은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 행복헌금이 오지 마라. 우리도 올랐다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으라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품이 많았던 지역은 아직도 그 거품이 많았으니까 꾸준히 빠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급락폭이 미미하면은 그만큼 거품이 적은 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사실은 동작구 좋죠. 살기는 좋아요. 살기 좋은 지역과 아파트 값이 비싼 지역은 다릅니다. 청기누설을 한다고 치면 저는 한번 올 여름이나 가을 정도면 저는 청기누설을 한다고 치면 저는 한번 올 여름이나 가을 정도면 저는 꼭지 약간 바닥을 한번 칠 확률은 좀 높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또 잘 판단하셔야 돼요. 부동산을 집을 사러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어디 사에 올라요? 이렇게 질문해요. 맞아. 이런 사상은 버리고 부동산을 접근하셔야 돼요. 되게 맞아요. 네. 이제는 오른다는 개념보다 나는 떨어지지만 않고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요. 집값이 안 올라? 그러면 대출 많이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렇죠. 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대출 많이 받더라도 남는 장사예요. 이자 내고도 집값 오르니까. 정부에서 지금 공공임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정말 아파트 청약을 잘 이용해서 거의 지금 75% 정도를 지금 그런 물량으로 빼놨거든요. 저는 청약제도 너무 좋았고 지금은 무주택자
무주택자. 그리고 외모 봐서는 거의 뭐 펜트하우스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이분들 전세값이요 제 집값보다 몇 배 될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좀 그런 맞춤형으로만 잘 접근하고 오른다는 개념보다 안정된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올 여름과 가을은 아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원장님 말씀이 우리 장 고객님 상담에 만족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된다는 너무 얘기야. 복잡하게 하시니까 항상 전문가들은 이게 문제예요. 여러 가지 요건을 말씀하시니까. 아니니까. 근데 동작은 사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사도 되죠. 오케이. 네, 그 대신 그게 맞게끔 사라는 거죠. 가을에 살아. 대출 많이 받지 무리하지 말고. 말아라. 그렇죠. 여름이나 지난번 가을에. 스카이캐슬 때도 뭐 혼자 상담 시간 독점하더니 자기 집 지금 차는 상담 지금 아니죠 그 변호사가 무주택자 좀 벗어나 보게요 좀. 그 한 가지 지금 뭐 지역에 따라서는 또 집값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래서 뭐 깡통 집값이니 또 깡통 전세니 이래서 사실 지금 그 부동산 불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그 피해자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전세값을 못 돌려받는다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월세를 주는 집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월세를 줘요? 가격이 떨어져서. 예를 이거죠. 전세. 집값이 3억일 때 전세 2억 5천을 줬어요. 예. 집값이 한 2억 5천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은 2억 5천 그대로일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겠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집을 전세로 놓게 되면 전세금을요. 이자 안 주는 대출이거든요. 그 돈이. 네. 그 돈을 쓰죠. 2억 5천 반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이제 강제 경매나 이제 뭐 이제 신청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세입자한테 전세가 한 2억 2천 정도로 떨어졌죠. 3천만 원. 예. 3천만 원만큼을 월세를 줄 테니까 그냥 있어라. 제발 살아달라. 우리가 만약 집주인 입장이면요. 내 집 경매 들어간대요. 3억까지 갔었어요. 2억 5천 떨어진 것도 화나. 경매 들어간 걸 볼까요? 저게 사실은 갭 투자의 폐해가 지금 그렇죠. 드러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만 갖고 집을 6채, 7채 샀던 분들이 있는 거죠. 다 6채 해봐야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3억 주고 사야 될 걸 5천만 원으로 6채를 사고 그걸로 1, 2년을 잘 버티면 얼마씩 튀었던 시절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집값이 안정화되면서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 허그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거기에 보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부 정책인데요. 적극적으로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걱정들도 그런 데서 좀 해결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갭 투자는 정말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자꾸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사실 김수현 그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값이 여전히 높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거 뭐 또 추가 대책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시사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큰데 만약에 그게 이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재건축 완화 방침이 나온다면 뭔가 좀 밸런스가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같은 분위기에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게 좋아요. 오히려 지금은 돈이 그렇게 대출받아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심리가 꼭 투기 세력들이 올 여지가 너무 없어요. 공간이. 그럴 때 풀어줘야 되는 대부분 뭐냐? 같이 풀어줘요. 대출 규제 풀어주고 재건축 풀어주고. 묶으면 같이 묶고. 그렇죠. 오히려 균형 맞추려면은 옥죄 쓸 때 하나 어디 하나 좀 숨 쉴 구멍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그게 재건축을 너무 불편하게 오랫동안 노후된 아파트에 살면서 힘들었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정말 그 틈새로 자기들 좀 뭔가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규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거래 절벽, 깡통 전세, 그리고 신도시 빈집 속출 유령 도시 이런 단어들이에요. 부정적인 단어를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참 송구스러운데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에 잘 살기 시작하면 거래가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거를 사고 팔아서 수익이 날 때 거래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거래가 엄청 폭주했었습니다. 근데 자리 잡아가면서 거래가 안 되는 거고요. 갭 투자를 하던 사람이 갭 투자를 못 하니까 깡통 전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동산 정책의 안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찾아보니까 국토교통위원이 돼서 서울시에나 어디다가 좀 한번 해볼까? 남은 데는 진짜 재건축 지역들밖에 없고 그나마도 그것에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어떤 부담이 있느냐? 사실은 또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들을 갖다 드리게 되는 결과론적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수현 정책실장의 이야기도 아까 했었습니다만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손을 대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살려서. 근데 그랬더니 늘 피해보는 건 서민과 중산층이들이었던 게 과거 정부의 역사에서 우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그 유혹을 참고 있다. 어디선가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반대로 우리 박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래도 숨통을 해서 아까 그분들이 투기로 들어왔더라도 엑시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 저는 뭐 이런 투기로 들어왔고 네, 그냥 실제로 그 저희가 일할 때도 이거 지금은 이거 대출 규제 완화해줘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때는 거꾸로 한 번 이걸 강화해 놓으니까 이걸 못 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그건 또 무리하게 또 주택 경기, 건설 경기 활성화시킨다고 과감하게 풀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또 폭동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이 오더라도 평균적으로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조세 형평과 조세 정의도 같이 가야지 조세 형평과 조세 정의라는 목표가 너무 앞서가가지고 이 물기를 마구 함부로 바꾸다가 이 후유증이 생기면 그때는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를 치대가는 분들은 사보는 분들은 정부와 저는 동업자가 되면 저는 성공한다고 봐요. 꼭 반발만 하지 말고 인정할 거 인정하라는 얘기죠. 예, 배 아파하지 말고 화만 내지 말고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정책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갈 길을 빨리 캐치해서 빨리 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집값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떨어지기 전에 팔았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동반자라 생각, 동업자라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반발만 가지고 있던 분들은 니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올 거야 올 다시. 건 다시 오겠지 뭐. 흐름을 타라. 그렇게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규제, 이명박 정부 때 풀어주고, 박근혜 정부 때 집사라고 그러고, 여기선 다시 옥죄고. 예. 이제 세무사들도 세법을 워낙 규제 자주 발표하니까 세무사도 헷갈려요. 우리 같은 경우도 너무 헷갈려요. 저같이 머리 좋은 사람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네. 요새 하도 세법이 많이 연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11번이나 이번 정부에서 발표하니까 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변할 거냐는 저한테 달린 게 아니고요. 어떤 발표,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잡아질 거냐, 안정될 거냐, 더 떨어질 거냐, 더 오를 거냐. 네. 이렇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우리 부동산 공식 자문위원답게 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자문이 저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외부자들 향해 달려오실 거죠? 뭐 자문이 필요하지 않고 우울할 때도 부르시죠. 언제든지 날라오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부동산 컨설턴트 박종복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